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 사학과의 전덕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 고대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로 고조선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 고조선이 언제 어디서 건국되었고 고조선의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이 지은 삼국사기에서는 이만조선과 구별하여 단군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흔히 사용하는 고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실려있지요. 단군신화에 따르면 단군 앙검이 기원전 2300년 무렵에 평양성을 도읍으로 하여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기원전 2300년, 즉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해당합니다. 당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석기 시대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등장하죠?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서 비로소 국가는 등장합니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전하는 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마도 고려시대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의 역사와 비등하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조선의 역사를 2300년, 다시 말하면 기원전 2300년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조선이 처음으로 평양성에서 건국되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초기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은 어디서 건국되었을까? 자, 이 문제는 이만조선의 수도 왕엄성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조선전에 따르면 기원전 194년 중국에서 망명한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왕을 몰아내고 조선의 왕위를 차지했다라고 전합니다. 이 이만이 집권한 이후의 고조선을 여러분들은 이만조선이라고 부른다는 것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만조선의 수도는 왕험성이라고 전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것을 왕검성이라고 표기하였죠.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아마 왕검성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나라 사람인 두라고 하는 사람이 통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여기에서 옛 조선국 왕험성, 즉 왕검성이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이었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밖에 다른 중국의 여러 역사책이나 문헌에서도 비슷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세기 말 6세기 초에 북위의 지리학자 역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폐수라고 하는 강이 궁금해서 이때 부기를 방문한 고구려 사신에게 폐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고구려 사신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폐수의 북쪽에 현재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흘러 낙랑군 조선현을 지난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대동강을 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낙랑군 조선현이 평양에 위치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고구려 사신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낙랑군 조선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가 보낸 한나라 군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한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이후에 고조선의 수도인 왕엄성에 낙랑군 조선현을 설치합니다. 바로 왕엄성이 낙랑군 조선현이 설치된 곳에 위치한 것이죠. 중국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이 낙랑군 조선현이 평양에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왕엄성에 설치한 낙랑군 조선현이 평양에 있으므로 여기서 왕엄성도 자연히 평양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왕엄성이 평양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양 일대에서 발견된 낙랑 관련 고분이라든가 유물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 가운데 1990년대 초반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고분에서 발견된 목간을 들 수 있습니다. 낙랑군에는 25개의 현이 있었는데요. 이 25개의 현의 호구수와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호구수의 변동 상황을 기록한 일종의 공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백동 고분에서 발견된 목간은 평양이 낙랑군 조선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위만조선의 마지막 수도인 왕엄성, 즉 왕검성도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만조선의 마지막 수도인 왕검성이 평양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당시 위만조선의 서쪽의 변경은 어디였을까요? 한나라 시기에 한나라는 고조선과 폐수를 경계로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고조선 시대의 폐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고조선의 서쪽 변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폐수를 난하, 대릉하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압록강이나 또는 청천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중국의 요하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그 동쪽 지역을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서쪽 지역을 요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연나라, 진나라 시대에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영토로 차지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중국 한나라 시기에 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염철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시대에
한 나라였던, 즉 전국 칠웅의 한 나라였던 연나라가 동호를 공략해서, 즉 동호를 침략해서 천여리의 땅을 넓혔고, 그리고 요동을 넘어서 조선을 침략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런데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한 내용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도 전하고 있죠. 삼국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조와 유비, 손권이 대립한 위, 촉, 오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바로 위나라 역사를 기록한 부분에 요동과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에 관한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동의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의 서쪽 변방을 침략해서 2000여리의 땅을 빼앗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나라 장수가 고조선을 침략한 때는 연나라 소왕 때라고 합니다. 연나라 소왕은 기원전 311년에서 279년 사이에 재위했던 왕입니다. 따라서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한 때는 기원전 300년 무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삼국지 위서동의전은 무엇인가 착각, 잘못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나라가 동호를 공략해서 천여리의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을 침략해서 천여리의 땅을 빼앗았는데,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지은이는 마치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해서 2000여리의 땅을 빼앗은 것처럼 기술하였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무언가 착각을 일으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연나라는 동호와 조선을 침략한 이후에 동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서군, 요동군을 비롯한 5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쌓았습니다. 양평이 바로 요동군의 치소, 즉 요동군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연나라는 분명히 요동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시황이 세운 나라, 그것이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기원전 221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합니다. 연나라는 기원전 222년에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진나라는 연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 인조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듯이 한나라 때 가장 두려웠던 흉노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자, 만리장성의 끝이 요동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진나라 때도 요동은 진나라의 영토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전국시대의 연나라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진나라도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한나라 시대의 고조선과 경계선인 태수는 요동의 서쪽에 있는 난하와 또는 대릉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요동의 동쪽에 있는 청천강이나 압록강이 폐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느 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폐수를 압록강 또는 청천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당시 위만조선의 서쪽 변경은 어디였을까요?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서쪽 변경은 청천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기원전 3 내지 2세기 무렵에 오늘날의 북한 지역, 즉 서북한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는 운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만들었습니다. 운무덤은 다른 말로 널무덤 또는 토강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운무덤에서는 세형 동검과 더불어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기는 발견 예가 극히 적습니다. 같은 시기에 청천강 이북의 북한 지역이라든가 요동 지역에서는 철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천강 이북의 북한이나 요동 지역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또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이주해서 생활하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에 각 나라마다 화폐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연나라의 경우도 독자적으로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자, 명도전과 포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명도전입니다. 명도전이 발견된 지역을 조사해 보면 요동과 요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청천강 이북의 북한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천강 이남 서북한 지역에서는 명도전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죠. 학자들은 명도전의 분포 상황을 근거로 해서 위만조선과 연나라와 진나라는 청천강을 경계로 해서 대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조선은 청천강 이남의 대동강 유역과 황해도 지역을 세력 범위로 하여 성장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왕엄성의 위치가 평양이었고 그리고 서쪽의 변경이 청천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도 바로 평양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다가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세형 동검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형 동검은 청천강 이남의 한반도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요동지방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지역을 조사해 보면은 주로 중국의 요서와 요동지방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평양 일대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예가 극히 적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가 평양이었다. 다시 말하면 고조선이 평양에서 건국되었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세형 동검의 분포와 비파형 동검의 분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원전 4세기 이전, 즉 세형 동검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고조선에서는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는 지역은 주로 중국의 요서와 요동지방입니다. 비파형 동검 문화 단계의 선진 지역은 바로 요동 지역이었던 거죠.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비파형 동검 문화는 요동 지방에서 한반도 지역으로 전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을 기반으로 해서 건국되고 성장했을 고조선이 만약에 평양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 고고학자들의 견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를 요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요동의 어느 곳이 고조선이 건국된 지역이다, 즉 고조선의 중심지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조선에 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의 기록에 많이 전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많이 알고 있는 책이 있죠. 그것은 관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관자는 제나라 환공 때의 제상으로 활동했던 관중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중은 기원전 7세기 때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만약에 관자라고 하는 책을 관중이 지었다라고 본다면은 기원전 7세기 무렵에 이미 고조선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자라고 하는 책을 관중이 지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국시대 중기나 또는 후기시대에 제나라 사람들의 언행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관중이 지었다 그래서 이름을 관자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관자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중국 기록 가운데 한나라 시대에 지은 전국 책에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전합니다. 자, 여기서 이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나라 문후, 연나라 그 당시에 왕이었죠. 연나라 문후에게 이 연나라의 주변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나라의 동쪽에는 요동과 조선이 있고 연나라의 북쪽에는 누번과 임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은 사기 소진열전이라고 하는 곳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연나라 문후가 등장하는데 이 연나라 문후는 기원전 361년에서 기원전 333년에 제위했던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4세기 중반에 분명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결국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 사이에 중국 요동 지방에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면은 아마 구체적인 건국 시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내용이 뭐였죠? 바로 고조선의 중심지 문제였습니다. 자, 고조선의 중심지. 강의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위만조선 시대에 고조선의 수도인 왕엄성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해서 요동을 차지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기원전 300년 무렵이었습니다. 자, 4세기 중반 이전에 고조선은 요동 지역에서 건국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고조선이 처음에는 요동지왕에서 건국되었다가 연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요동지역을 잃어버린 뒤에는 중심지를 어디로? 바로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학설을 우리가 흔히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국사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중심지 이동설을 근거로 해서 고조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요동에서 건국되었다가 연나라의 침략을 받고 평양으로 중심지를 이동한 이후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면서 위만조선을 세웠습니다. 위만조선은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흉노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게 위협을 느낀 한나라가 고조선을 기원전 108년에 공격해서 멸망시켰죠. 거기에 한나라가 설치한 것이 바로 낙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토군을 비롯한 한사군이었습니다. 서기 313년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때까지 400년 동안 한반도에 위치하면서 우리 민족의 성장을 방해하고 통합을 방해했던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바로 고조선의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고조선 하면은 얼핏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고조선은 과연 노예제 사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마르크스, 엥겔스 등 사적 유물론에 따르면 고대 사회는 노예제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찍부터 고조선을 노예제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그러면 고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고조선이 노예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한 것이 바로 한서지리지, 즉 반고가 지은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범금 8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범금 8조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자, 첫 번째 조항이 뭐죠? 바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항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항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런데 노비가 된 자가 50만 전에 돈을 내면은 평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조선 사람들은 노비가 된 사람이 다시 평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서로 결혼하기를 꺼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범금 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고조선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문을 닫아두는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황서지리지에는 범금 8조 가운데 이 3가지 조항만 전합니다. 나머지 3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범금 8조 가운데 3번째 조항이 주목됩니다. 북한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남의 물건을 훔친 자를 노비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노비를 물건과 같이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서 물건을 훔친 자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노예로 삼는 것은 바로 당시가 노예를 많이 필요로 하는 노예제 사회였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범금 8조를 기록한 다음에는 고조선이 대문을 닫아두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밤에는 도적이 되어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범금 조항이 점점 늘어나서 60여 조가 되었다고 하죠. 자, 고조선 시대에 8조만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한사군 설치 이후에는 60여 조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8개의 조항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고조선 사회가 굉장히 단순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까지 고조선 사회에서는 음락사회에서 공동체적인 관계가 매우 중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고조선에서 공동체적인 관계가 여전히 중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조선을 원시 공동체 사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남의 물건을 훔친다. 이것은 사유재산 제도가 발달했음을 얘기합니다. 자, 노비가 된 자가 평민이 되었을 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기를 꺼려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바로 가부장적이, 즉 가족 제도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친 자를 노비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노비와 평민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신분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원시 공동체 사회가 해체된 고대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적인 관계가 중시된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 사회를 고대 사회 초기 단계, 즉 초기 고대 사회 단계의 모습을 간직한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고대 사회는 삼국시대에 가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도 여전히 노예는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노예제 사회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노예제 사회가 한국에서는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고조선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조선의 전반적인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었고 그리고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였고 또 고조선의 역사의 전개에 따라서 중심지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동했으며 그리고 고조선은 바로 원시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고대 사회로 진입했지만은 여전히 음락사회에서는 공동체적인 관계가 중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고구려의 천하관을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